성형외과 의사가 그의 아내를 수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심정지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녀가 정말로 심정지에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 아이의 엄마인 그녀가 시술을 받던 중 심장이 멈췄고 이후 그녀의 성형외과 의사 남편이 그녀의 죽음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힐러리 브라운의 죽음과 그로 인해 벤 브라운 박사에게 일어난 일을 조사했습니다. 크라임픽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안제넷 리비예요. 사실 일부 여성들이 보톡스나 약간의 성형 혹은 페이스리프트를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이게 큰 사업이지만 플로리다 걸프 브리즈의 검사들에 따르면 시술 중에 여성이 사망하는 일은 그렇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힐러리 엘링턴 브라운, 새 아이의 엄마이자 33세였던 여성에게 일어났어요. 힐러리 브라운의 죽음도 충격적이지만 그녀가 발작을 시작했을 때 시술하던 사람이 남편 벤 브라운 박사였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2023년 11월 20일 일 걸프 브리즈 리스토어 성형외과에서 브라운 박사와 직원들이 힐러리에게 시술 중 그녀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시작됐어요. 힐러리는 그곳에서 일했고 직원 한 명이 911에 전화했어요. 경찰 소방 구급차요. 긴급 상황이에요. 네, 누구를 원하시나요? 경찰 소방 구급차요. 불안정한 환자가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인.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환자와 함께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움을 보내고 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그녀가 수술 중이었고 여기는 성형외과입니다. 그녀 상태가 불안정하며 발작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수술을 받고 있었나요? 무슨 목적으로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수술이었나요? 복부 지방 흡입, 지방 이식,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요. 지금 바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알겠어요, 자기야. 지금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응급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알겠죠? 환자에게 AED가 있는지 확인하고 작동 준비도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흉부 압박을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죠? 상황 바뀌면 다시 전화해 안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디캠 영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힐러리는 몸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지방을 옮기는 다른 시술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911 신고 전화 직후 한 직원이 또 다른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저랑 한 분만 말씀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연락드릴 수 있는 좋은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 도움을 요청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알겠죠?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요? 32살이요? 알겠습니다. 숨을 쉬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CPR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군요. CPR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우리는 인공호흡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진 현장에 있나요? 네, 의사가 지금 현장에 있지만 이송할 구급차가 필요해요. 그들이 곧 도착합니다. 네, 계속 심정지 처치를 해주세요. 그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최대한 빨리 오고 있는 거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들이 최대한 빨리 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저는 계속 전화로 함께 있겠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바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심폐소생술 하시고 상황 변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분이 어떤 시술이나 그런 걸 받고 있었나요? 죄송해요.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말했어요. 그분이 시술 받고 있었나요? 네, 그녀는 미용 시술 중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남성이었는지 여성이었는지 여성이었어요. 여자 환자였어요. 정정합니다. 여성이고 그분들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소방서는 가깝고 LS라 장비도 완비됐어요. EMS도 곧 도착해요. 이 통화 내내 여러 번 배경에서 남자 소리가 들려요. 어디에요? 21번이에요. 알겠어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Anybody find a stethoscope? Look all over in the office, on top of the shelf, and all over around that thing.
곧 도착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Fire Department's pulling up. 그들이 당신과 함께 안에 들어오면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는 크라임픽스에서 정말 무서운 범죄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 건 프라이버시와 개인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등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데이터 브로커들이 이런 정보를 수집해 판매합니다. 왜 스팸 전화나 이메일을 많이 받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 인코그니가 여러분이 통제권을 되찾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코그니는 자동으로 어떤 데이터 브로커가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해 줍니다. 인코그니는 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50개가 넘는 데이터 브로커를 찾아냈고 며칠 만에 그 회사들이 제 정보를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인코그니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계정을 만들고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이제 인코그니 이용자들은 무제한 플랜의 맞춤 삭제 기능으로 더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걱정되는 데이터 유출이 있었던 사이트의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일으키며 갑자기 나타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나머지는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처리할 거예요. 새로운 인코그니 얼리미티드 기능은 사용자들이 데이터 삭제를 맞춤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프라이버시 전문가 팀의 도움으로 가장 까다로운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해줘요. 온라인 안전이 중요하다면 인코그니로 개인정보를 지키세요. 아래 코드 크라임픽스를 사용하면 연간 플랜 $6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오디오에 녹음된 실시간 반응입니다. 그 정보는 매우 가치 있습니다. 이 911 전화들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직원들이 전화상에서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화 후 몇 분 만에 추가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도요. 이것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배경 남성의 말은 잘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한 그 남성은 브라운 박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비명을 들어보면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려는 리더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요구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또 한 가지는 간호사가 다양한 시술을 언급한 점이에요. 내용이 복잡하게 들렸고 저는 위험해 보였어요. 이제 바디캠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았고, 그녀의 눈 밑이나 얼굴 같은 곳에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 그녀가 지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이걸 해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야. 산타로사 카운티 부보안관들이 리스토어 성형외과에 도착했을 때 의료 비상사태를 예상했어요. 방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심장 리듬 검사를 했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좋네요. 그들이 포스터를 받았어요. 하지만 몇몇 간호사들과 얘기한 후 한 부보안관은 확실히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그가 상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엔 지금은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여기 나발에 있는 한 의사 사무실에서 의료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 아내를 수술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심정지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정말 심정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술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녀가 여러 번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떠날 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송 등 모든 조치를 했죠. 그리고 저는 만약 그 방에 그와 그녀만 있었다면 훨씬 더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는 간호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기록하게 할게요. 괜찮으시다면 란스와 이야기하실 때 그냥 그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감독관의 통화는 들을 수 없지만 부보안관의 걱정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상해요. 그게 의사랑 그의 아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어쨌든 그는 그녀와 단둘이 있지 않았어요. 시술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시빌라가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받아서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할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요. 혹시 누가 그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죠? 만약 그 안에 의사와 그의 아내만 있었다면 우리는 조사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도 좀 그래요. 제 생각에는 만약 그녀가 정말 죽었다면 그녀를 위한 정의를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정당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방 안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건 상황을 조금 바꿔놓죠. 알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에는 여러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도 비슷한 수술을 받고 진정제를 맞아 완전히 진정됐어요. 그들은 그녀의 복부에 있는 흉터로 무언가를 했고 그녀는 수술에서 깨어나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얼굴에 주사를 놓으려고 했고 그녀는 얼굴에 들어가는 약물도 직접 섞었어요. 지방 같은 거였는데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주사를 놓기 시작했을 때 한쪽 눈 위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 눈 위에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발작을 일으켰어요. 꽤 심한 발작을 4번이나 했죠. 응급구조대 도착 전이었고 그녀가 심정지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응급구조대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길 그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생각했죠. 그래요. 부부안관이 전화 받는 동안 응급구조대원들은 힐러리를 구급차로 병원에 급히 이송했어요. 비머, 당신은 이송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정상인가요? 이후 부부안관은 계획 설명을 위해 다시 그룹으로 갑니다. 그럼 지금 남편은 어디에 있죠? 그가 당신과 함께 있었나요? 그는 구급차를 타고 갔어요. 알겠습니다. 심정지를 보존했는지 아닌지 여러분 모두 도착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는 심폐소생술 중이었고 우리가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라이언은 아마 아닐 거라 했지만 선장에게 전화하고 싶었고 랜스와 연락이 안 돼 그냥 이야기해보고 싶었다고 했어. 이건 좀 새로운 영역이야. 지금 방금 들었는데 잠깐 기다렸다가 위로 올리고 가. 네,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알겠어요, 닥터.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스카이베이전이라고 불리는 수술을 했어요. 여기에 흉터가 있고 눈 주위에도 2가지 시술을 하고 있다고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그녀에게 국소 마취를 했고 그때부터 그녀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런 시술을 여러 번 했었고 그들도 그녀가 일부러 고통을 겪으려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들은 심장 박동을 확인했고 그녀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이크리드 하트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자, 너는 그냥 랜스 다우와 듀티 워싱턴을 정말 좋아하잖아. 알겠어. 이 일 벌어질 때 방에 몇 명이 있었나요? 몇 명이었죠? 방에 닥터 피메일 외에 또 있었나요? 그녀는 곧 괜찮아졌어요. 닥터 원만 있던 게 아니었군요. 시술을 도왔던 간호사가 그 사무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 안에 있었고 저희는 그녀의 복부에 흉터 없는 시술을 마쳤어요. 그건 끝났어요. 네. 그건 끝났어요. 그녀는 거의 멀쩡하게 걸어 다녔고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직접 지방 이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글리치에 마취제를 주사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리도카인, 패티,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이 사용돼요. 그는 그곳과 그녀의 양쪽 눈에 주사했고 그녀는 눈이 부어 잘 보이지 않아 흐릿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오른쪽 눈에 주사 후 그녀가 경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심정지에 빠졌어요. 그녀는 잠시 경련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매 시즌마다 다시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은 아마 3-4분 정도 지속될 거예요. 알겠어요. 할머니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녀는 아마 총 4-5번 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 아무도 그녀를 치료하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혈압도 괜찮았고 제 심박수도 아주 좋았어요. 내내 모든 게 그랬어요. 시술 중에요.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그래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보안관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 정도야? 대답해.
둘 다 같은 채에 있어. 알았어. 그냥 농담이야. 어디 가는지 알아? 응, 알아.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1, 2, 1, 0, 마이너스 4, 1, 0.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어서 부보안과는 다시 한번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팀이 이송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 사건을 잠재적 살인사건으로 다루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간단한 정보 보고서만 작성하고 우발적인 의료 시술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저와 캡틴 카운츠는 간단한 정보 보고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녀도 동의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증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들 부부 사이에 적대감이 많았나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아니요,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부부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들은 오늘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세비야는 확보할 수 있겠네요. 그가 계속 문서와 사진을 남기려는 건 그녀가 죽었을 때 가족이 그가 죽였다고 주장해도 대비하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 친구. 마지막으로 받은 의료 시술은 완전히 고치는 거였고 흉터를 남기고 얼굴에 지방을 넣은 것 같아. 그건 미친 짓이야. 가치 없어.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갑자기 그녀가 죽으면 그녀의 가족이 전화해서 그가 그녀를 미워했고 그가 그녀를 죽였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생기지. 아니, 오늘은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 완벽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으니 누가 그런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겠네.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잖아. 가족 중 누가 자살해도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였다고 믿으려고 하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간호사에게도 물었지. 힐러리는 병원에서 일주일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형사들은 리스토어 성형외과 직원들을 인터뷰했다고 체포영장에 적었습니다. 이 직원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며칠밖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 사무실의 부주의가 힐러리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전에 피해자는 수많은 알약을 복용했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직접 정맥 주사용 백을 준비했으며 그 안에는 희석된 자일로카인이 들어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일로카인은 수술 중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정맥 주사 백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브라운은 2개의 용기를 그릇에 부었고 희석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팔에 주사를 놓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얼굴에도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힐러리는 시야가 흐려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얼굴이 많이 부었지만 브라운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약물 과다 복용을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바로 그때 그녀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한 직원이 힐러리 브라운이 911에 전화하기 전에 15분 동안 경련을 일으켰다고 말했다고 적었고 벤 브라운은 힐러리를 직접 돌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또한 형사들에게 힐러리가 시술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발리움과 가바펜틴을 포함한 여러 약을 복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목격자 진술은 피해자가 과다 복용 증상을 보일 때 브라운이 계속 리도카인을 투여했다는 점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작과 심정지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브라운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의사 신분을 이용해 911 신고를 지연시켰습니다. 브라운은 위험한 행위를 방치했고 생명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시술 중 피해자를 깨울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체포영장에 서명한 후 성형외과 의사 벤 브라운 박사는 산타로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자수했습니다. 브라운은 과실치사 혐의로 한 건의 기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의료 면허는 주 보건부에 의해 긴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팀 젠슨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텔러 해시의 변호사입니다. 팀. 저는 이 사건이 정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자주요?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로서 자신의 아내에게 사무실에서 시술을 하고 아내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직접 자신의 정맥주사 백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영장 진술서를 읽었을 때 정말 재앙의 조리법처럼 들렸어요. 제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법이 배우자를 수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 안일해져요. 형사사건에서 말하듯이요. 친구나 가족을 도울 때마다 항상 곤란해집니다. 의사가 자기 아내에게 수술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고 결정할 때 그렇죠. 아내도 일할 수 있지만 문제를 잘 모를 수 있고 남편은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앙이 일어나죠. 이 이야기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완전한 재앙처럼 들려요. 그리고 그는 기소되지도 않았어요. 벤 브라운 박사는 아시다시피 고의적인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의 직원들이 수사관들에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내용들이에요. 제 말은 완전 엉망이었다는 거죠. 직원들이 911에 전화하려 하자 그는 아니야, 내가 처리할게 라고 했대요. 제 말은 그녀가 예전에 경련을 일으켰다던데 그래서 그들이 도우려 했던 거잖아요. 문서에 따르면 충격 카트가 없었고 원래 있어야 했어요. 저는 이게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당신 말로는 아내를 치료하거나 아내에게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에 관한 법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은 제 생각에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분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분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수술을 해주거나 처방전을 써주는 경우 같은 게 있는데 분명히 분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곧 규정이 생깁니다. 플로리다 의학협회가 그의 면허를 박탈하려 하고 있고 그가 의료적으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로 이어지는 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가지 일이 겹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의료 전문가들이 그에게 그녀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고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건 과실입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그건 과실치사입니다. 저는 전에 리도카인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무서워요. 저는 전에 리도카인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건 부위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목이 아플 때 리도카인 가글을 받은 적이 있는데 통증 마취에 자주 쓰이죠. 이번에는 그걸 주사로 맞았고 그녀에게 직접 주입된 거예요. 문서에 따르면 의사들은 병원에서 힐러리 브라운을 치료할 때 그녀가 리도카인 중독을 겪었고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형사는 이것이 브라운이 수술을 위해 힐러리에게 약을 과다 투여하고 그녀를 깨우는데 어려움을 겪은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들려요. 그가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인 건 알지만 이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닥터 브라운에겐 좋지 않게 들려요. 재판이 복잡해질 수 있겠어요. 상황이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돈도 있고 자원도 있는 전문가이고 악당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소 내용을 보면 일부 배심원들은 그가 배우자를 잃어 피해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일부러 했거나 이득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학 전문가 의견도 참고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매우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정말 보수적이죠. 제가 공화당이라고 하면 100명 중 90명이나 거의 모두가 공화당 보수주의자입니다. 저쪽 군사 기지에 있어요. 거긴 다른 시간대에 있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투표해요. 플로리다 투표 집계 시 그 지역이 다른 시간대임을 종종 잊고 결과를 발표하기도 해요. 저도 거기서 재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이죠. 그 사람이나 의사 같은 전문직엔 좋은 징조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읽어보면 정말 끔찍하게 들려요. 그리고 이 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주의료위원회조차도 그 사람에게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던데요. 그가 힐러리의 얼굴에 계속 리도카인을 주입했고 그녀가 반응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행동이나 움직임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발작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게 뭔지 대충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911에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빨리 대처하지 않아 저에게 정말 나쁘게 느껴져요. 마치 의사가 터널 비전처럼 한 가지만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세상에 내 아내가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해요. 거기엔 3명의 전문가와 2~3명의 간호사가 그를 도우며 보고 있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녀가 반응이 없기 전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충격기 카트가 그 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이런 약을 주고 있어요. 저는 그녀가 과거에 어떤 약들을 주사 맞았는지, 얼마나 자주 맞았는지, 그리고 그가 예전에 그녀에게 수술을 했던 기록도 보고 싶어요. 제 생각엔 그는 체중 기준도 안 지킨 것 같아요. 이런 약은 체중에 따라 투여하잖아요. 이런 약들은 종종 당신을 기절시킵니다. 그는 그런 일을 안 했고 그녀에게 작성시키기만 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가고 그녀는 그렇게 했죠. 그는 제 생각엔 싱크대로 가서 약을 미리 섞지도 않았어요. 그는 급히 그녀에게 그걸 넣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가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봤어야 했어요. 보통 눈에 문제가 있으면 뭔가 독성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의사들은 그녀가 곧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들은 그녀의 몸 상태를 보고 장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그녀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건 그녀가 완전히 약물 과다 복용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약물 과다 복용이었죠. 네, 정말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힐러리 브라운은요. 그녀는 다른 관계에서 새 아이가 있었고 그녀의 가족은 슬퍼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팀에 대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여쭤보고 싶었어요. 벤 브라운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는 의사예요. 그는 여전히 그 훈련을 받았어요. 모든 재활 과정도 마쳤고요. 물론 성형외과는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의 변호사인 마크 오미라가 제가 코멘트를 요청했는데 그가 증언 녹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번 경우에요. 그게 흔한 일인가요? 제 말은 마크 오미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의사이고 이 진술에서 변호인을 도울 수 있다고요. 플로리다에서는 그렇게 해요. 각 측이 상대방의 증인을 신문하는 진술 과정을 진행하거든요. 일종의 사실 확인 절차 같은 거죠. 그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과정에 직접 참석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그건 매우 드문 일로 피고인이 전문 지식이 있거나 변호사가 주 검찰 증인 반대 신문에 도움을 줄 때만 사용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주측에서 아마도 검시관이나 다른 의사들 또는 증인으로 나올 사람들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고 그가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학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전문 지식을 의뢰인이나 우리가 고용한 전문가들로부터 배웁니다. 이 사건에서 그 방에 있었고 훈련받아 SO를 수행한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검사라면 법원도 아마 허락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판사에게 진술 녹취에 직접 참석해서 통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간호사들이 그 자리에 있고 진술 녹취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용되고 있다면 진술 녹취는 작은 방에서 진행돼 의사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안 좋게 보이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판사가 있는 정식 법정에서 진행한다면 그는 더 이상 이 증인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들도 그 자리에 전 상사와 함께 앉아 있으면 위축될 수도 있겠네요. 100% 위축될 겁니다. 법원이 그가 증언 녹취에 참석하는 걸 허락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치안판사를 부를 수 있으며 법원에는 이를 감독하는 치안판사들이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괴롭힘이나 위협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아마도 그가 변호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 지점일 겁니다. 저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걸 요청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끔찍합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팀 얀센,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벤 브라운은 5만 달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며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녹음 시점에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제넷 리비의 크라임픽스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